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오늘 국내외에서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요약을 드리면 이제 파티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중요했는데 왜냐면 4월 FOMC 이전의 마지막 물가 지표거든요. 자,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장 예상치 7.8%를 넘는 7.9%, 40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기커녕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자, 일단 이 2월에 CPI가 치솟은 거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미국의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급감을 하면서 소비가 크게 늘어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측과 공급 측 인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세가 꺾이기 어려웠다는 부분이죠. 오히려 8%가 아닌 것이 다행일 정도예요. 자, 근데 더욱 심각한 거는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지수인데 6.4%가 나왔어요. 그럼 현재 미국의 물가 불안 상황이 단순하게 에너지 원자재 탓은 아니라는 게 바로 이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강한 긴축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미국 물가가 여기서 더 치솟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한 2주 정도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원유 가격이 급등했는데 그 급등한 원유 가격이 미국 소비자 가격이 3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금속이나 식량 원자재 급등 상황에 따른 공급층 인상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에 고용시장에서는 임금 인상 압력이 확대되고 실제 임금 인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측의 인플레 요인도 가속화가 되고 있네. 그러면은 여기서 더 치솟을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가가 치솟으면 치솟을수록 긴축은 앞당겨지고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발표된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만 7천 건이 등록됐어요. 시장 예측치보다 1만 건 정도 높았지만요, 이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3월 4일날 발표됐던 2월 고용보고서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실업률이 3.8% 수준이고요. 비농업 고용지수가 67만 8천 명으로 시장 예측치 40만 명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게다가 전년 대비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도 5%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3월 FOMC 이전의 마지막 고용 지표가 워낙 호조를 나타내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사용할 명분이 없어졌다. 또 하나,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겠구나, 그것을 고용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3월 FOMC에서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고 하네요. 25bp 인상 가능성이 94%고요. 50bp 인상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제로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3월 3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린다는 것을 지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굳이 처음부터 많이 올려서 시장에 충격을 줄 필요 없이 그냥 회의 때마다 올려도 자기네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어제 2%를 넘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더불어서 양적 완화 종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3월을 끝으로 더 이상 양적 완화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양적 완화로 장기 채권을 마구마구 매수하면서 장기 금리를 낮추고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뿌려왔는데 이제 그것이 종료되다 보니까 사주는 축이 줄어드네. 당연히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앞으로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젯밤에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회의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예상한 대로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좀 놀랐어요. 자, 지금 ECB에서 진행하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 APP를 통한 순자산 매입을 3분기 시기에 종료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장 전망은 완화적 통화정책, 채권 매입 부분을 축소한다는 언급은 하겠지만 시점까지는 이야기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시점을 명시한 것을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왜? 지금 유로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더 이상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긴축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올해 말에는 ECB가 첫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완화적 통화정책 종료 시점이 언급되면서 유럽 국가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10년물이 1.9% 그리고 그리스 10년물이 2.5%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재정위기 국가들의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0년대 초반에 전 세계 경제가 큰 침체를 겪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유럽 재정위기였는데 그게 지금 해소가 됐을까요?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55%, 그리스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205%나 된다는 부분이죠. 원래는 EU와 협약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그것을 유예시켜줬고 그 과정에서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이죠. 유럽 증시 역시도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매파로 돌변한 ECB 급락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유럽이나 일본은요 물가가 뛰면 굉장히 위험한 국가예요. 얘네들 맨날 저물가를 벗어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천문학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실제 물가가 뛰고요 채권 금리가 뛰잖아요. 이들 국가가 갖고 있는 마지막 막대한 재정 부채에 채무 부담,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이 일어나다 보니까 공포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2년은요 누가 봐도 긴축의 해가 될 겁니다. 와, 유럽 지역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이제부터 나오네요. 자, 어쩔 수 없이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걷어들여야 하는 과정이 시작이 된다는 부분이죠. 한국도 이런 흐름을 역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제 발표된 통화신용 정책보고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어요. 박종석 부총재보는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실질금리가 중립금리보다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통화 증가율도 여전히 높아서 금융 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판단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게 저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미 세 차례 올렸지만 여기서 더 올릴 수 있고 올린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냥 깜빡이를 킨 거예요. 자, 이제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당선인이 협의해서 조만간 지명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4월 금통위는 총재 없이 공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점이 4월이 아니라 5월 달로도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골드만삭스에서 앞으로 덜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예상한다. 왜? 보수 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통화정책에도 변화 바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경기를 고려한 통화정책은요 기본적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중앙은행 목표 수준에 근접했을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제가 2%잖아요.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한 2.3%예요. 물가 안정 목표제를 초과하긴 했는데 여기서 기준금리 더 올리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고 현재 지표도 안 좋으면 그냥 동결로 계속 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거는 가능한데 지금 물가 상황이 3% 한참 넘고 4%까지도 엿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를 고려한 통화정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부터 대한민국 통화정책이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이 1%의 기준금리에서 5.25%까지 올렸거든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좋든 싫든 그 흐름 속에서 따라가는 추격 금리 인상이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금리가 항상 낮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 높은 차이를 최대 0.75%포인트까지 용인을 하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다? 미국에서 3%까지 올리면 대한민국은 2.25%까지 올려야 되고 미국에서 4%를 올리면 대한민국이 3.25%까지 올려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는 국내 경기나 물가 여건을 고려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요소예요. 왜? 대한민국은 신흥국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 안정,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여전히 기준금리가 완화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앞으로 금리 많이 올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 가능성을 부동산 시장이 선반영하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2% 올리는데 야 그럼 2% 맞게 가격을 싸게 팔아야겠다, 이런 집주인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금리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실제 2018년 기준금리가 1.5% 상황에서도 다시 부동산 가격 급등했고 고율산 부동산 대책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많은데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규제를 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 달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호가를 계속 올리는데 그것을 잡아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지 올해 내에서는 바뀔 수는 있다는 부분이죠. 다만 기준금리가 완전히 다 올라가고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내년부터는 분명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더 불꽃놀이가 일어나고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현재 상태에서 약세가 이어지다가 내년에 하락하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막대한 현금이 마련되셔야 되고, 두 번째가 아파트 교과서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